안녕하세요. 영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어 공부하기 두 번째 영상이죠. 그쵸? 아마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내용은 실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기본적인 단어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약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보셨던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좀 띄엄띄엄 설명드렸던 거를 한 번에 모아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옆에 보시다시피 1, 2, 3번 단어 뽑기, 예문 만들기, 일상에서 떠올리기 이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번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단어들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단어의 수준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예를 좀 더 많이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단어 뽑기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단어 뽑기에서는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레벨에 맞는 단어 뽑기. 즉 본인의 레벨에 맞는 단어를 공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 본인의 레벨에 맞는 단어를 공부를 하시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영어 말하기 레벨이 낮으신 분한테 예를 들면 자기 전공 얘기라든지 시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현상 이런 주제를 던져드리고 이런 데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 말고도 영어 레벨이 낮으신 분한테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래도 실제로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그래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실제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본인 레벨에 맞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주제를 제가 좀 이렇게 나눴었죠. 레벨별로. 그래서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잠깐만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맨 처음에 영어 레벨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주제는 일상적인 주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부 방법 전체를 저는 시간적 순서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 자, 일상적인 주제를 하고 이 일상적인 주제 다음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일상적인 주제를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일상적인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하고 이 일상적인 주제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주제, 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비일상적인 주제 다음이 특별한 주제. 특별한 주제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 옛날 이야기, 어릴 적 기억 이런 것들, 좀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겠죠. 이 특별한 주제까지가 시간적 순서 공부방법이고 그 다음이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제 과정에 있는 그 이야기인 아이디어 풀기, 아이디어 잡고 말하기. 이 아이디어 잡고 말하기는 쉽게 말하게 되면 맥도날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가시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레벨에 맞게끔 단어의 수준도 그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이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셔야 되는 단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버벅거린 단어 이렇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가 몰라서 말 못한 단어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자기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연습을 하시는데 실제 버벅거리면서 이제 영어로 결국에는 나온 단어 그리고 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실제 말이 끝나고 나면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단어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 이 두 개념, 이 버벅거린 단어와 몰라서 말 못한 단어, 이 개념을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는 건 아닌데 실제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버벅거린 단어와 몰라서 말 못한 단어, 이 두 종류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 이 영상을 잠깐 퍼즐을 누르시고 멈추신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당연히 버벅거린 단어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버벅거렸다라는 말은 실제로 버벅거리고 나서 영어로 나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결국에 영어로 나왔다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레벨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려면 모르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레벨을 안정적으로 늘리시려면 본인이 알고는 있으나 내 입에 근육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내가 뻐벅거리면서 뱉어냈던 단어, 혹은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이 단어를 써야 되나? 단어를 알고는 있는데 헷갈렸던 단어들, 그렇기 때문에 버벅거린 단어, 이 버벅거린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나누게 되면 버벅거린 단어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좀 더 쉬운 단어고요. 그리고 몰라서 말 못한 단어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쉬운 단어부터 먼저 공부를 해서 기초를 잘 다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몰라서 말 못한 단어를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이 단어를 뽑으실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버벅거린 단어, 내가 알고는 있는데 입에서 제대로 안 나온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시게 되게 되면 몰라서 말 못한 단어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같은데 자기가 공부했던 단어, 공부하는 단어를 적어 놓으실 때 실제로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는 단어와 조금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단어를 조금 분리해서 적어 놓으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 다음에 몰라서 말 못한 단어, 즉 사전을 찾아야 되는 이런 단어들도 공부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하셔도 되는데 그 비율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버벅거린 단어 8, 그 다음에 몰라서 말 못한 단어 2 혹은 9대 1 이 정도로 실제로 버벅거리면서 나온 단어, 내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나온 단어를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셔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버벅거렸어요. 그리고 버벅거리고 나서 말이 나오는데, 버벅거리고 나서 말을 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버벅거리면서 다음에 나온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을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진짜 기본적이고 내가 자주 쓸 것 같고 일상에서 굉장히 맞닥뜨리기가 용이한 이런 단어들은 안 버벅거려야 되겠다는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은 조금 버벅거릴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그렇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혹은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 혹은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법한 단어, 요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기초를 잘 다진다 싶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몰라서 말 못한 단어,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순서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학생들이 욕심을 부려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말을 이렇게 영어로 막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은 잘하게 들릴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은 잘하게 들리겠죠.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어려운 단어를 말하기 전에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 잘 나오는 와중에 이 어려운 단어가 조금 뻐벅거리더라도 탁 나오면은 잘하게 들리는데, 이 어려운 단어를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받쳐줘야 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뻐벅거리면서 나오고 안 받쳐주게 되게 되면 절대로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이라든지 어려운 구조라든지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이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나 구조나 표현을 썼을 때 상대방이 와 잘한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고 싶으시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이 쉬운 단어들은 무조건 입에서 안 뻐벅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 개념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 뽑기 하실 때는 첫 번째로 본인 레벨에 맞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제를 본인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공부하시고,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종류가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거, 그리고 몰라서 말 못한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버벅거린 단어,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말 못한 단어들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예문 만들기. 자, 이 예문 만들기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단어가 절대로 그 모양대로만 쓰이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 모양대로만 쓰이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pay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게요. 말을 하는데 뭐 돈을 내다, 뭐 지불하다, 비용을 내다, 뭐 지불하다, 비용을 내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한국말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냥 돈 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돈 내다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 단어 pay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pay라는 단어를 말하실 때 뻐벅거렸거나, 혹은 제가 예상컨대 이 pay라는 단어는 제대로 나오셨는데 이 뒤에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버벅거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단어가 버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왔건, 혹은 레벨이 더 낮아가지고 이 pay란 단어 자체를 몰라서 말을 못했건 관계없이 이 pay란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 건데, 이 pay라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예문을 만드시냐면, 그쵸? 예를 들면은 I pay 뭐 he paid 그 다음에 we paid 아니면 paid 그쵸? paid 그 다음에 I will pay 지금 이렇게 제가 옆에 예문도 아니지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시게 되면 시제, 인칭 빼고는 이 pay라는 동사를 전부 다 본동사로만 다 썼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예문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대부분 10에 9은 이렇게 만듭니다. 모양을 안 바뀌어요. 그쵸? 이 동사를 쓰게 되게 되면 이 동사라는 녀석이 절대로 이렇게 본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예문을 만들어요. 절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동사는 모양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똑같이 pay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여기 pay에서는 뒤에 돈이 나왔어요. at least 이 단어는 이 부사는 일단은 가로치고 없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얼마 냈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pay 다음에 금액 나온 거 바로 했죠.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pay라는 동사가 본동사가 아니고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으로 쓴 거죠. 이 문법 용어 쓰면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need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투부정사로 쓰긴 썼는데, 이번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제가,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했어요. 그쵸? 분명히 모양이 다르죠, 그쵸? 같은 투부정사긴 하지만, 이렇게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투부정사 써서 want to pay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위에 거에서는 pay를 투부정사로 똑같이 명사용법으로 썼지만 뒤에 돈을 넣었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쵸? 이것도 모양이 바뀐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pay 다음에 돈을 넣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돈을 낸다라고 하는 for bus라는 걸 넣었어요. 그쵸? 이 pay 뒤에 나오는 모양이 다르죠, 그쵸? 분명히 모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것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enjoy라는 동사 다음에 이제 enjoy는 목적어를 동명사를 봤죠. 그래서 ing를 썼어요. 그래서 pay라고 하는 동명사를 이번에 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paying 다음에 뒤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pay 동사를 full sentence로 쓰고 싶어서, pay 동사의 쓰임새를 full sentence로 쓰고 싶어서 돈도 넣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 돈을 낸다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pay 뭐시기, for 뭐시기 이렇게 다 쓴 거죠. 그리고 역시 동명사로 썼는데 이번에는 주어로 썼어요, 제가. 이 뒤에는 이 동사의, 그쵸, 목적어로
썼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동명사인데 주어로 쓴 거죠. 이렇게 모양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패러프레이즈는 아니거든요. 이게 패러프레이즈라는 말은 사실 그냥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고 제가 이 예문 만들기 여러분들께 해라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예문을 만든 것처럼 I pay, he pays, 뭐 I will pay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만 만들지 마라. 이 예문 만들기에 이 예문은 다 적어 놓으셨죠, 그쵸? 이따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 퍼즈 누르시고 예문 적으시면 되니까 이 예문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이 예문이 어려운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정도 예문 수준이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은 이 예문 만들기 할 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렇죠? 이 단어가 절대 이 모양, 절대 한 모양으로만 쓰이진 않는다. 즉, 여러 모양으로 쓰인다. 이거를 이 예문 만들기를 하면서 아시라는 거예요. 이 예문 만들기를 좀 착각을 하시는 제 학생들 중에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예문을 만들면 입에 익는다고 하는데 예문을 만든다고 입에 익지는 않고요. 이 입에 익히는 작업, 입에 근육이 기억이 하게 하는 거는 이 3번에 얘기할 일상에서 떠올리는 거고 실제 이 2번 예문 만들기에서는 이 단어가 이 같은 모양으로만 쓰이진 않는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일 수 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예문을 만드는 거죠. 자, 동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죠. 명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명사는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꾸미냐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분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명사 앞에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격 대신 나올 수도 있고 관계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꾸미는 게 달라지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형용사도 위치가 비동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 앞에 나와서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 형용사 뒤에 예를 들면은 꾸미는 게 투부정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품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부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진 않죠. 그쵸? 요 자체로만 쓰이죠. 그런데 이 부사도 사실 동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 이 부사는 또 특히나 위치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부사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동사 뒤에 비동사 앞에 그쵸. 잘못 봤네요. 본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원래 약간 문법적인 이런 위치고요. 실질적으로 부사를 원어민들이 쓸 때는 문장 맨 앞에 쓸 때도 있고 맨 뒤에 쓸 때도 있고 중간에 생뚱맞은 데 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 같은 경우는 모양이 바뀌진 않지만 그쵸?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게 동사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사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꾸며주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면 이 예문을 여러 가지로 안 만드시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입에서 나올 때 그대로만 쓸 때만 나오세요. 그대로만. 나는 pay라는 동사를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예문도 만들고 일상에서 써보게 했는데 분명히 써봤는데 그 쓰임새가 계속 본동사로만 쓴다면 갑자기 아까 제가 예문 만든 것처럼 투부정사로 나올 때나 동명사로 나올 때나 이럴 때 혹시 명령문으로 나올 때나 이럴 때는 또 안 나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시면서 얘가 요 모양대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자기 머리에 입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뭐였죠? 일상에서 떠올리기였죠. 사실 단어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예문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이 3번 일상에서 떠올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일상에서 떠올리기 하는 작업 자체가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던 거를 입에 근육이 기억하게 하고 입에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 어떤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단어가 일상에서 떠올랐어요.
자, 아까 전에 pay라는 동사를 그쵸 공부를 했다 자기가. 그러면은 실제 자기가 뭔가 돈을 내거나 혹은 누가 돈을 내는 걸 보거나 혹은 돈을 내는 행위가 없더라도 돈을 내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계라든지 사물을 보거나,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카드 기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버스 탔을 때 버스 카드 찍는 데를 봤다든지, 이렇게 뭔가 지불이랑 관계 있는, 돈을 내는 거랑 관계 있는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거나,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타인을 보거나 혹은 내가 직접 그걸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그 pay라는 단어가 떠오르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 단어가 입에 익을 가능성이 굉장히 몇 배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분들보다 레벨이 빨리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오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 단어를 쓰는 공부했던 단어든 구조든 표현을 쓰는 환경에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 환경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출이 되세요. 대신 그 환경에는 노출이 되는데 그 환경이 닥쳤을 때 영어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말을 말을 하느냐가 다르죠. 그쵸? 외국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환경이 다르진 않잖아요. 돈 내는 환경 똑같고, 버스 타는 환경 똑같고, 뭐 영화 보는 환경 똑같고, 그 다음에 쇼핑하는 환경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그쵸? 다 똑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이 닥쳤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노출이 좀 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노출이 적으신 건 아닌 거예요. 노출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노출이 됐을 때 실제로 영어를 안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이 됐을 때 자기가 공부했던 단어, 자기 입에서 제대로 안 나왔던 단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속으로라도, 예를 들면 실제로 입 밖으로 조금조금 작게 뱉어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속으로라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 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예문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레벨이 빨리 느세요. 자,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편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단어 공부를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게 되게 되면, 특히나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시게 되게 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레벨을 빨리 뺄 수 있다라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말을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긴 한데, 이 얘기를 꺼내게 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레벨을 더 빨리 뺄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또 제가 또 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왜 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레벨을 더 빨리 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따로 썰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영상 끝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일상에서 떠올리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할 때 왜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분석을 좀 해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그 일상에서 떠오르는 그 단어, 이거와 같이 그 단어가 떠오르는 그 상황, 그쵸? 그리고 뭔가 이미지, 뭐 모양, 이미지, 모양 혹은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되세요. 자, 단어만 외울 때는 이 단어만 기억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 단어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떠올렸다라는 말은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단어를 쓸 때 이미지, 모양, 모습과, 그리고 이 단어를 쓸 때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이 좀 오래 남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단어를 일상에서 떠올리시고 그 떠오른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예문까지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입에 붙이는 작업을 이렇게 해보시게 되게 되면 다음에 이 단어를 쓸 때, 물론 한 번 가지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를 다음에 쓸 때는 그 상황이, 이 단어를 그냥 내 머리가 떠올린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단어가 같이 이 상황과 떠오르시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단어를 써야 돼? 이 단어를 써야 돼. 그래서 이 단어만
내 머리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과 느낌과 그리고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 이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단어를 떠올리기 위한 버벅거림, 시간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뭔가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문장을 조합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인 거 말고 뭔가 영어의 구조, 단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이 움직여준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상황과 이미지와 느낌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됐고 그리고 그 저장된 그대로 연습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뭔가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쵸 환경 상황이 된 거죠.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일상에서 떠올리기를 하시게 되게 되면 단어만 공부를 하실 때보다는 상황이나 이미지나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서 단어를 뻐벅거린 단어건 내가 몰랐던 단어건 뽑아서 그리고 예문까지 만들어서 이 단어가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하셨으면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예문까지 만들어 보시면 가장 완벽한 단어 공부 방식이 그리고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르는 것. 요걸 이제 제가 알려드렸죠, 그쵸? 근데 사실, 또 썰을 조금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어떤 단어를, 이게 실제 이제 1번에서 단어를 뽑는 과정과, 그리고 2번에서 예문을 만드는 과정은 실제 시간이 조금만 부여되게 되게 되면 대충 학생들이 빨리 감을 잡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가장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괴롭고 그쵸 그리고 잘 안 되는 과정이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공부했던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려면 수반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이 공부했던 단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안 뻐벅거리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내 거인 마냥 한국말과 별 차이 없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싶다면 실제로 이 단어를 내 입에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어야만 실제로 그 단어가 그 쓸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어, sleeve라는 단어 있죠. 이 sleeve라는 단어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 슬리브를 봤을 때 그쵸 누가 쓰는 걸 봤거나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 이게 놓여 있는 걸 봤거나 봤을 때 그 단어가 안 떠오르게 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세요. 그리고 그 단어가 잊어버리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그 단어를 또 써야 되는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그래, 뭐 있었는데, 그 뭐였지? 그 단어, 또 기억 저편에 있는 그 단어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 저편에 놔두지 않고, 기억 가까이 놔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입에, 그쵸. 머리만 기억하는 게 입에 붙이시려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려면 이 단어를 내 입에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가능한 학생이 실제 20-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고 분석을 좀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영어 공부를 말하기를 연습을 해서 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출은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의지가 있진 않아요.
이제 영어 말하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의지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안 되는 학생들이 한 70%,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도 본인이 의지가 충만해서 자기가 의지가 충만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지가 충만해서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굳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2번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준을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단어를 10개를 공부했다고 치게 되게 되면 의지가 없는 학생들, 즉 이 2번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10개 중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의지가 적당히 있는 학생들은 하루에 한 3, 4개 정도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한 3, 4개 정도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의지가 좀 충만하다고 진짜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고 내가 안 뻐벅거리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그 의지가 충만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한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떠오르셔야 될 것 같아요. 5개 이상은. 5개 정도는 최소한 떠오르셔야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 발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편에 놔두거든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단어 공부를 해라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음 공부를 들어간 학생이 있었어요. 이 발음 공부를 들어간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거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얘가 저한테 뭐라고, 이게 발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뭔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예, 디귿 발음을 TH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이 발음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발음을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디귿자 말만 하게 되게 되면 이 the랑 TH 발음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충분히 이 발음을 빨리 극복을 할 거라는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실제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가능해지고 이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 단어를 빨리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고 실제 하루에 10개 정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했는데 10개만 하시면 안 됩니다. 10개보다 더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개를 하셨는데 한 3, 4개 정도 이하로 이렇게 일상에서 떠오르시는 분들은 인위적으로 떠올리기 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긴 한데 사실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뭐 의지를 제가 마음대로 선생 마음대로 이렇게 그쵸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떠올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자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게 안 되시면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는 실제로 지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자연스럽게 떠올린 글을 쉽게 포기하시고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의 의지가 충만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2번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인위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작은 노트를 하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노트, 요만한 노트를 사셔서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했던 단어들만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 2번에서 알려드렸던 예문 만들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문 만들기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그냥 말로 하시면서 다른 여러 모양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적는 거는 저는 비춥니다. 적지 마시고 말로 하시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로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이 인위적으로 떠올리는 거 하시면서 작은 노트를 사서 단어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단어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왔거나 상대적으로 쉬운 거, 그리고 혹은 내가 몰라서 사전을 찾아야 되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요 두 단어 종류가 이렇게 기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노트를 보시면서 노트에다가 단어를 쭉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잉여 시간이라고 할까요? 잉여 시간. 잉여 시간. 쉽게 말하게 되면 뭔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시간. 않는 시간. 이 잉여 시간에 그냥 자유 시간 이렇게 할게요. 잉여 시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시간, 뭔가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이런 시간에 이 노트를 보시면 되세요. 이 노트를 보시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노트를 보면서 그렇죠? 그 노트를 보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그쵸? 맞게 예문을 만들면 돼. 이렇게 제가 적어볼까요? 예를 들면 노트를 봐요. 노트를 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단어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겠죠. 예문을 만들어 봤다 이런 단어들이 쭉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뭐 페이지는 처음부터 안 하셔도 되고 중간부터 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페이지든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단어가 눈에 보이겠죠. 노트에 적힌. 그러면은 이 단어를 하나를 뽑아서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내가 노트를 보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도 이 잉여 시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드는 시간은, 이제 그 큰 일 보고 있을 때, 그때, 그쵸? 가장 잉여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큰 일을 보고 있을 때 노트를 봐요, 이렇게. 노트를 보고 있는데, 이 노트에 적힌 단어가 뭐 쉬운 단어인 like로 칠게요. 이 like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like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큰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방법에 조금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노트를 보는데 노트에 적힌 어떤 단어가 지금 내가 이 노트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랑 좀 관계가 없는 매치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예를 들면 똑같이 큰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컵홀더, 그렇죠? 이 슬리브라고 하는 단어, 이 슬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노트에 딱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큰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슬리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드시겠어요? 뭔가 상상을 하거나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예문을 만들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단어가.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는 패스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걸 시켜봤을 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가 주제를 잡고 말했던 내용 중에서 그 단어를, 자기가 제대로 말 못했던 단어를 하나 뽑아서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게끔 예문을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쵸.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반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side dish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즉 수업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죠. 예를 들면 side dish라는 단어와 수업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조금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side dish라는 단어하고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이 상황에서 이 side dish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 수가 있냐 물어보길래 단순하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못 만든다. 만들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와 이 상황은 너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좀 있으실 거예요. 번거로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단어 노트를 보면서 이 단어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예문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만들어 보고 또 이 단어는 너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면은 못 만들고 넘어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단어와 맞지 않는 단어를 구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좀 불평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공부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 의지라는 게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그 의지가 부족한 거에 대한 대가가 그런 불편함이다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감수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진짜 거저먹겠다는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지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인위적으로 떠올리기를 해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노트, 꼭 작은 노트에다가, 핸드폰은 추천을 잘 안 합니다. 핸드폰은 실제로 핸드폰 뭐 잠금장치 풀고 메모장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머니 이런 데다가 조그만 노트를 항상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잉여 시간에, 자유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집중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노트를 보면서 어떤 단어든 관계없으니까 보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예문을 자기 이 상황에 맞는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보고 있는, 노트에 보고 있는 이 단어가 실제 자기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매치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노트에 적힌 단어가 한 10개 정도가 된다 치게 되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6개, 7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좀 특정 단어 이런 것들 빼고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단어를 뽑으실 때 어떤 단어를 뽑으실 건가?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를 뽑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반이 돼야 되는 게 본인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셨을 때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그쵸? 뻐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거,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뻐벅거려서 영어로 나온 거,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그쵸? 근데 입이 아직 덜 익숙하기 때문에 좀 뻐벅거리면서 나오는 단어를 먼저 연습을 하셔서 기초를 다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 새로운 단어, 이런 단어 공부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어떤 단어를 먼저 연습을 해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하나 내어드려볼까요? 여러분들께도. 사실 방금 정도까지만 말을 해도 괜찮긴 한데, 그쵸?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쵸? 쉬운 단어,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쉬운 단어. 이 단어가 뭐 가장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쉬운 단어, 본인이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 혹은 일상생활 주제,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것 같은 단어. 그쵸? 요 정도 제 생각에는 공부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단어 선택하는 데서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은 버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혹은 이제 이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도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비율을 좀 잘 조절을 하셔라. 한 8대2나 9대1 정도로 조금 버벅거리면서 영어로 나온 단어를 좀 우선적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단어 공부를 하셨으면은 예문을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이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는 일단 입이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입이 기억하게 하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일상에서 떠올리기고, 이제 예문을 만들면서 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 단어가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도 쓰일 수 있다. 혹은 다른 위치로도 쓰일 수 있다. 혹은 다른 시제로도 쓰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렸던 걸 한 5가지 예문을 만들어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한 3가지 정도만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모양을 바꿔서.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 만들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요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예문을 만들시다 보이게 되면 좀 요령이 생기셔서 금방금방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문까지 만들어 보셨으면 가장 중요한 단계, 그쵸? 가장 별표 5개짜리. 제가 공부 방법을 뭐 속도, 뭐 주제,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뽑으라고 하게 되면 이 일상에서 떠올리는 거.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뭐,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 통틀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그쵸? 일상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때 효과를 내는 이유가 이 단어가 상황이랑 이미지, 모양이랑 모습 혹은 느낌, 그쵸? 이런 것들이랑 복합적으로 내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쵸? 이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입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입에 붙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잘 내 입에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예문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게 되면, 이 예문을 만드는 거, 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때 혹은 인위적으로 떠올리게 할 때 예문 만드는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때 예문까지,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의지가 좀 부족하셔서 그쵸?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떠올리는 것까지 그쵸? 또 작은 노트를 사서 뭔가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노트를 꺼내서 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단어하고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단어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 그 맞게끔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해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방법보다도 특히나 말하기 공부할 때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혹시라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영상 맨 처음에 글로써 이렇게 쓸까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마 제 영상의 제 공부 방법이 좀 신뢰가 굉장히 많이 가실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영어 공부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사기를 치는 건지 구별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성과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외국을 갔다 와서 공부를 했는데도 실제 이력서에다가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레벨을 가지신 분들, 즉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못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공감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공부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더 합리적으로, 그쵸?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좀 뜬구름 잡는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고 실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공부 방법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영상도 되돌아보면 조금 많이 주절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영상 잠깐 편집하고 나서, 왜 그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레벨을 더 빨리 뺄 수 있는지 그 썰도 이 영상 조금 뒤에다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영상 단어 공부 3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레벨이 빨리 늦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조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제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쵸?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최소 가장 미니멈으로 잡더라도 그 정도 레벨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만큼의 레벨은 빼실 거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보더라도 그분들보다는 레벨을 훨씬 많이 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방법론을 똑같이 두게 되게 되면 당연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레벨을 빨리 넣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똑같다고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파고 땡, YB 땡 요런 일반적인 회화학원,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인 회화학원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이런 일반적인 회화학원을 다니는, 그쵸?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외국을 다녀오신 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회화학원과 외국에서 특히 연수 같은 거 갔을 때 뭐 대학 부설이건 아니면 사설이건 간에 학원을 다녔을 때 방법이 다른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원어민들이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지도 않아요. 외국을 나가서 수업을 듣는 그 수업 방식이 뭐 특별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방법론이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회화학원 다니시게 되면 하루에 50분짜리 매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연수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업을 얼마나 들을 것 같으세요? 최소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는 절대적인 시간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분들이
좀 레벨이 빨리 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계획으로 그 영상을 지금 비공개로 해놨는데, 영어에 관한 불편한 진실, 이 영상, 그 캐테고리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부 방법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다시 올릴 거거든요. 단순 계산만 하시더라도 외국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5시간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회화학원 파고땡, YB땡 다니시면서 하루에 1시간 수업 들으시면 이 학원을 5년 동안 다녀야 실제 그 정도 레벨이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만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레벨을 빨리 빼실 거고, 그리고 방법론이 똑같다면 외국에 나가서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한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욕심이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의지적인 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학원을 다닐 이외의 상황에서도 실제 뭐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뭐 그 같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뭐 일본인이건 중국인이건 멕시코인이건 아니면 다른 유럽 친구들이건 실제 그 친구들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들리는 것도 영어가 좀 더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홈스테이 하시게 되게 되면은 뭐 홈스테이 패밀리 이런 분들이 또 원어민들이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또 영어를 좀 더 많이 쓰실 거고, 그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게 되면 공부하는 방법론이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레벨을 빨리 늘겠죠. 자,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 칼이 말하는 공부 방법을 하시게 되면 이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빨리 늘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부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을 안 다녀오셨거나 혹은 이런 일반적인 회화학원 파고땡, YB땡 또 안 다녀보신 분들이면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공감이 좀 덜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최대한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부 방법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대화식 수업이죠. 대화식 수업 혹은 대화가 거의 주된 공부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외국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는 이유는 좀 더 원어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영어를 쓰는 이제 환경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싶기 때문에 외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외국에 나가는 가장 큰 외국을 나가면서 공부를 할 때, 특히 연수를 갈 때 가장 큰 영어를 레벨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빨리 뺀다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그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뽑아야 된다는 그 심리가 사실 레벨을 빼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만 보게 되게 되면 이 대화식 수업 혹은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쓴다라는 게 왜 단점이 되냐면, 실제 이 대화를 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했던 거, 그쵸? 인풋을 넣었던 걸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지 않으세요. 이 대화식 수업,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거는 전달입니다. 전달.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상대방이 있다. 그게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대화를 할 때 그 학생 입장에서, 그쵸, 가장 첫 번째로 목적을 두는 거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듣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이 사람이 안 기다리게, 그쵸, 능숙하게 전달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두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외국인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긴 한데, 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부했던 것을 쓰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실제 제가 학원에서 상담을 해보게 되게 되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제가 가장 길게 봤던 분이 한 7년 정도 됐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됐던 간에 실제로 이분들의 대부분 이제 자기 영어 실력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학원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점이 뭔지 물어보게 되면 10이면 10, 최소 10이면 9 정도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쓸 줄 아는 것만 잘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속뜻이 뭐냐면 본인은 대화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대화를 하면서 나는 내가 공부했던 것을 쓰려고 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뜻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빨리 조합을 해서 빨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공부하라는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전달을 하는 과정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제 말씀드리는 가장 주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대화식 수업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레벨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레벨을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이 중급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 중급의 중정도까지 레벨은 실제로 그 정도 밑에 레벨까지는 절대로 대화식 수업을 하시면 안 되세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말할 때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거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레벨이 낮으신 분들, 중급, 중이하 되시는 분들이 대화식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같은 현상이 생기세요. 전달하는 데만 거의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저희 학원의 단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돼서 저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 학원에 원어민 수업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 원어민 선생님을 제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저희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 수업 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비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원어민 선생님 수업 회비가 사실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에 8번, 이렇게 이상 들을 수도 있는데 18번에서 많이 듣게 되면 15번 이렇게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2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말을 해드리거든요. 레벨이 낮으신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셔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자기가 연습을 할 때, 외국인과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 심리가 이 앞에 원어민이 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전달하는 데만 급급한지 그거를 보시고 자기 스스로가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거를 써먹는데 노력을 한다면 계속 들으셔도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달을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 표출이 되게 되면 원어민 수업을 듣는 게 그렇게 효과는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한 달 정도 듣다가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이 안 올라가는 걸 아는 거죠. 이제 거의 무료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대부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좀 여담이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했던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노출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쓰세요. 그러니까 안 쓴다기보다는 쓰려고 못 하세요.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전달하는데 급급하니까.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제 방법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전달 과정이 빠지니까 어떠한 단어를 실제로 이제 인풋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인풋이 됐던 단어를 실제로 그 예문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떠올려 보고 일상생활에서 떠올랐을 때 예문까지 만드는 이 마지막 과정까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하시고 혹은 구조를 공부하시고 표현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가장 차이는 외국에서는
그 단어를 그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실제로 영어로 뱉어낸다라는 게 한국과 차이죠. 거기서는 실제로 영어로 뱉어내야 되고, 왜냐면 듣는 사람이 다 외국인들일 거니까 뱉어내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니까 뭐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 뭐지 이럴 거잖아요.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주문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 뭐지 뭐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뱉어내는 게 문제인데, 실제 그 배웠던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은 비슷한데 영어로 뱉어내냐 한국어로 뱉어내냐 요 차이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한국말로 뱉어낸다 치더라도 그것을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단어가 떠오르게 되면 예문을 만들어보고 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외국에서 쓸 수 있는 환경과 흡사한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게 될 거고, 외국에서는 이런 공부했던 단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표현을 하나 공부했어요. 단어는 좀 식상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 옷이, 예를 들면은, 검은 색상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something comes in black. 이렇게 하게 되면, something comes in black 하면, in black 하게 되면, 이제 이 색상으로도 comes 나온다. 즉, 이 옷이, 이 A가, something이, 예를 들면, 이 검은색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검은 색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something comes in black, something comes in red, something comes in 무슨 색깔, 이걸 공부를 했다고 쳐요. 자, 그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외국이든 한국이든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똑같으세요. 맞죠? 그쵸?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점원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렇죠? 이상하니까 한국말로 하시고, 외국을 가시게 되면은 상황은 똑같은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셔야 되고, 요 차이죠. 그쵸?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다른 색깔로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something comes in, 색깔, 이 공부했던 게 떠오르시고 실제로 다른 색깔이 있나요?로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자기가 말했던 것을 그 something comes in 색깔이 떠오르게 되면 예문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보시고,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했을 때 혹은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사물을 봤을 때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똑같고 그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쓰기보다는 빨리 이 점원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something comes in 색깔 이거를 말을 하질 않고, 그쵸? 예를 들면은 is there black? 이런 식으로 좀 틀리긴 했지만, 그쵸?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do you have black? 이렇게, do you have black?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죠. 그냥 공부했던 걸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이 점원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공부했던 것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거를 실제로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과정까지 가게 되게 되면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레벨이 빨리 느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좀 약간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이게, 그리고 또 실제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아마 뭔가 공부를 텍스트북이나 아니면 외국인 선생님이나 뭔가 얘기하는 걸 들은 게 있는데 그 들었던 거를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조합해서 은근슬쩍 말하고 넘어가는 게, 그쵸? 아마 익숙하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이 됐을 거기 때문에 사실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건데, 아마 이제 외국을 갔다 오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일반 회화 학원도 다녀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공감이 덜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혹시나 제 말이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일리가 있는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셔도 충분히 그 대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Something Comes In 색깔이 얘를 좀 잘못 든 것 같다, 좀 더 쉬운 예문을 들 걸, 이렇게 좀 후회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아마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그쵸? 더 이상 주저거리진 않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단어 공부 방법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